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하고 이제 주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위탁매매업하고요.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탁매매는 뭐 여러분들이 쟁점이 조금 있습니다. 위탁매매업 자체가 선택형으로 문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풀 수 있는 건데요. 짚고만 넘어가 본다면 101조인데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을 한다는 거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 매매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매매업하고 대리상, 중개업, 중개상이죠. 이런 거 개념 비교하는 걸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우리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독립된 상인으로서 대리 중개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양쪽 당사자죠. 상대로 중개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 위탁매매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으로 남의 돈으로 하는 그런 매매를 말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어, 우리가 위탁매매와 비교할 게 있는데, 어, 운송주선업이 있거든요. 운송주선업. 운송주선업하고요. 운송주선업하고 그 다음에 준위탁 그죠? 준위탁 매매업자 요걸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는 물건 또는 유가 증권 매매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그 이외 행위를 할 때 준위탁 매매라고 합니다.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운송주선업 자체 운송주선만 빼고 운송 주선 행위를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하는 걸 빼고 어, 매매와 운송 주선업을 제외한 그 외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을 하는 구조는요 준 위탁 매매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 명의 타인으로 계산하는 것은 위탁 매매도 있지만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운송 주선업, 세 번째는 준 위탁 매매니 여기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위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물의 귀속 문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자와 위탁 매매인 사이에 또는 위탁 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 이 물건을 누구 걸로 볼 거냐. 그래야만이 위탁물의 그죠? 위탁자의 물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위탁 매매의 어떤 제도 자체의 그죠?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위탁자, B 위탁 매매인, C 그 다음에 요 B의 채권자 갑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이럴 때 요 위탁자가 맡긴 위탁물 있겠죠? 이 위탁물은 B가 이렇게 갖고 있겠죠. 아니면 예, 매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물건 사온 것들 여기 있겠죠. 요 물건에 대해서는 A와 B와 갑 위탁 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는 누구 것이다? A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B의 채권자 갑이 어떠한 이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B가 에, 파산됐을 때 A가 소유권자로서 제3자 이의소유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환치권 행사에서 A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소유 귀속 문제 하나 알아두시고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 채권자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뭐그 정도 여러분이 요 전문은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나머지 넘어가셔가지고 통지 의무, 계산서 제출 의무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 105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105조 위탁매매 이행담보 책임이죠. 어, 앞쪽에 우리 중개인의 이행 책임도 어, 있었죠. 중개인의 성명상호 묵비 의무의 효과로서 중개인의 이행 책임 부분도 있었죠. 그때도 직접 장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전문 비교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개입권이라 하는데 개입권이보다도 이행담보 책임인데 이행담보 책임은 이런 거죠. A가 위탁매매인 B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위탁매매인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위탁했다. 그죠?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B가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A가 누구에게? 갑에게 이행하라고 하는 거죠. 즉 갑이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뭐 담보 책임, 이행 책임이지 직접 그리고 A와 갑이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걸 알아두시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탁자에 대해서 이행할 책임을 위탁매매인이 부담한다는 거죠. 됐죠? 그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행담보 책임이 여기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조문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형으로 지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가액 준수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1항은 지정한 가액보다가 염가로 싸게 했다는 거죠. 즉, 1항은 뭐냐면, 위탁매매인에게 손해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손해되는 행위를 한 거죠. 지정한 가액이 만약에 500원이었다. 그죠? 근데 500원에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300원에 팔았다. 또 500원에 매수해달라고 그랬더니 1,000원에 매수했다. 이거는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인이 차액만큼 있죠. 부담하면은 그때는 위탁자의 효력 있게 하겠다는 거죠. 이 항은 뭐예요? 가액보다 고가로 매수하거나 염가로 매수했다. 위탁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약정에 따릅니다. 이 약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하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조문 문제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위탁매매는 개입권 나오잖아요. 107조가 이 개입권이요. 요거는 이제 직접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당사자가 되는 거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매매를 위탁받았어요. 근데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기가 직접 팔겠다 혹은 매수인이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직접적으로 위탁매매인도 되면서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중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면서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은 직접 당사가 된다. 요거와 비슷한 게 있다면 운송주선인의 개입권하고 똑같아요. 운송주선인의 개입권도 동일합니다. 알겠죠? 직접 당사가 될 수 있다. 비교하시고. 근데 중개인의 이행 책임과 위탁매매인의 이행 담보 책임은 우리가 직접 당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됐습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뭐 공부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매수 위탁자가 상인이잖아요. 그때는 우리 상사매매 특칙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상사매매는 상인 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위탁매매도 유치권, 특별상사 유치권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운송주선업은요, 위탁매매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단지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하는 것이랄 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 뭐 여기도 운송 주선업의 개입권도 위탁매매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특별상사유치권에 가보면요. 우리 일반 상사유치권과 다른 요건이 있다면 오히려 민법에 가깝게 개별적 결론성을 이용한다. 다시 말하면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물건에 한해서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유치권에 개별적 결론성을 요구하는 특별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이것도 운송주선인도 운송인이기 때문에 시효는 보통 1년이에요. 1년이고 요게 뒤쪽에 운송업에서 그대로 다 준용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위탁매매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수화인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준용된다. 자, 운송업 가보시면 운송업은 이제 125조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물건 운송하고 여객 운송으로 나눠지는 건 아시죠? 그리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다는 거, 그다음에 화물상환증이 상환증 건설 간다는 거 129조 조문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이 당연 지시증권성, 다시 말해서 배서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131조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화물상환증의 기재효력 그래서요. 기재효력 그래서 요거는 뭘로 보냐면 채권적 효력이라 그래요. 채권적 효력인데 131조가 채권적 효력이라는 규정이 제목이 없지만 화물상환증 기재 효력은 채권적 효력이에요. 사실 문헌에 기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1항은 요인증권성이에요. 2항은 어때요? 문헌증권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항은 요인증권성, 다시 말해서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물건이 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어때요?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 원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추정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물산업청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시 말해서 화물상에 적힌 것을 보고 우리는 계약이 있었구나,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이제 운송업자하고 선의로 이 화물상환증을 취득한 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법률 관계이죠. 선의로 취득한 자 있으면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운송업자에 가겠죠. 운송업자는 어때요? 물건을 줘야 돼요. 이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문헌에 적힌 대로 주면 책임이 끝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문헌증권성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은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과 운송인의 관계입니다. 운송인의 관계예요. 만약에 송화인과 또 운송인은요, 어, 여기에 있죠. 문헌증권서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따지면 되는 거 아시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헌증권성은 특히 선의취득자와 운송인 사이의 문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런 법조문 속에 숨은 내용이 있다는 걸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물상하제 처분증권성은 화물상하 처분하면 물건이 처분되는 거 다 아실 거고, 화물상하제 물권적 효력이 있죠. 화물상하증을 교부하면 물건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물권적 효력이죠. 그런 걸 여러분 느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조문의 제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 운송에서 정액배상주의, 민법에 대한 어떤 배상에 대한 특칙이 있죠. 이게 137조에 있는 것인데요. 정액배상주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물건 운송 같은 경우는 사고 나는 지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손해배상액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배상 기준을 잡아놨는데 그게 바로 정액배상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배상주의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거죠. 1항, 2항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거나 또는 연착됐어요. 그럼 아직 제때 도착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했을 때 전부 멸실됐기 때문에 도착 안 했을 것이고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도착 안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인도할 날, 날짜는 어때요? 예정했던 인도할 날 있죠. 인도할 날에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일부 멸실하거나 훼손됐다는 거죠. 멸실하거나 훼손됐지만 도착은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운송인은 당연히 모든 손해, 민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의, 다시 말해서 정액배상주의는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은 단기시효라든지 그죠? 고가물의 책임이라든지 여기에 정액배상주의라든지 과실 입증 책임, 그죠? 무과실중 책임을 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송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정액배상주도 똑같아요. 그런 걸 알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서 지급을 요하지 않은 운임이 있으면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 이중직 관련돼서 그리고
정액배상주의는 요 규정,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이외의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외에 손해 형태는 민법의 배상 책임이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정도 뭐 해주시면 일단 선택형 나오면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다 풀 수 있다. 여기 다 선택형의 문제와 다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하인의 지위를 원하잖아요. 140조에 뭐 여러분 들어보겠지만 수하인의 지위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있을 수 있다는 거.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이 수하인의 지위는 없어요. 왜? 화물상환증 소지자가 물건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하인의 지위는 송하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인의 불명 공탁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책임 소멸도 그렇고 나머지 전부 다 운송 주선인의 것을 다 준용하고 있다. 그죠?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 문제, 그 다음에 시효 문제. 그래서 책임의 시효나 채권의 시효 전부 다 1년이라는 거죠. 아실 겁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여객운송 관련해서는요. 여객운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에,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단은 인도를 받은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이것만 고민하면 되죠. 임치받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임치받지 않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원칙 책임 없지만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조문상 느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공중접객업자네요. 이 공중접객업은 지금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있죠. 이렇게 관심들이 있어요. 이 작은 논점이라도 사례형이 한번 내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에도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뭐 큰 쟁점이 있다기보다도요. 일단은 공중접객업에서 보호주의, 이제 보호주의는 특히 여관 판례에서 여관의 투숙객에게 화재가 났을 때 그 여관 업자가 투숙객에게 보호하는 그 책임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갖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물건에 대한 맡은 물건, 맡지 않은 물건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쟁점이 이 부분 쟁점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돈 사용하고 임치받은 임치죠, 임치. 임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관 판례 있잖아요. 여관 모텔 사건에서 임치에 대한 의미가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펜스를 쳐준다든지 여관이 있고요. 이 여관이 있고 펜스를 쳐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관리인이 있다든지 그죠? 이럴 때는 여기에 차를 세웠다면 어때요? 임치가 된 것이죠. 만약에 공터였다면 관리인이 없었다면 임치가 안 되는 거, 묵시적 임치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하지 않으면 증명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임치 받지 않았다. 그럼 원칙적으로 책임 안 지죠. 그런데 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죠. 이들의 과실로 인해서 만약에 멸실됐거나 훼손됐을 때는 책임지는 겁니다. 알겠죠? 책임지는 거고, 그 책임지는 거죠. 과실 책임이죠. 과실 책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고객 휴대물에 대해서 우리 절대 책임 안 집니다. 우리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뭐는 진다? 과실 책임은 부담한다. 알겠죠? 과실 책임은 부담한다. 그래서 이항 사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책임 없음을 알렸다 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임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 책임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여관 판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관에서 화재난 사건에서 채무 불이행 책임 생각하면 거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물에 대한 것은 조문에 있는 대로 보시면 되죠. 고가물은 신고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알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공중협계업의 책임의 시효인데 그게 선택형으로 문제가 돼 있어요. 상법 시효 중에 제일 짧은 거죠.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가져간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그러면 만약에 물건이 전부 멸실될 때는 기산점을 언제 잡느냐? 고객이 퇴근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악인 경우는 정하지 않고요. 자, 창고업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사령 같은 거, 그죠? 근데 예, 사령도 그렇지만 선택형으로 문제 지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참고증권을 발행한다는 156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 규정 그때 다 준용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이 참고증권에 대해서 이 분할로 있죠. 분할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일부 참고물의 일부분에 대해서 참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참고증권에 만약에 질권이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출고하고 할 수 있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질권 설정하면 안 되는데 질권자의 승낙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질권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증권에 기재해야 되고요. 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참고증권도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어, 임치기간 뭐 그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임치기간 요란 있죠? 1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책임의 시효, 참고입자 시효. 여기 166조에 가보시면 임치물이 멀실 또는 훼손에 생긴 창고업 책임은 출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 완성한다 했잖아요. 요 1년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요게 1년이 단기 수요가 적용되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임치물을 맡긴 직접 계약자에게만 책임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임치물의 원래 소유권자 있잖아요. 이 소유권자의 관계에서는 이 1년이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요거 여러분이 그 이제 판례 하나 또 지문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1년이 경과하면 한다는 요거는 직접적인 임치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물건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단기수요가. 알겠죠? 뭐 그게 이게 판례로 나와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전부 멸실했을 때는 뭐 발송하나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 증권의 채권에 대한 그죠? 시효는 1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리스업이다. 금융리스업에 대해서는요, 선택형으로 지문화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뭐 출제위원 들어가시, 초이스하는 교수님 선택권자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한번 나오겠죠. 금융리스업에 대해서는 주로 조문을 보시고 중간에 판례가 한두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융리스업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판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 이용자, 그 다음에 금융리스 그 물건의 공급자, 이 삼각관계 있죠? 이 삼면관계의 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리스업자, 그죠? 리스업자, 그 다음에 공급자, 이용자, 요걸 생각하시면 이 삼면관계죠. 이 공급자하고 이용자 관계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인데 법적으로죠. 법정 책임으로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정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68조의 3을 가보면 금융리스 업자와 금융리스 이용자의 의무 조항이 조문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 리스 업자는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리스 이용자는 어때요?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걸 수령한 것을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요 사항이 의미가 있죠? 금융리스를 임대차로 볼 거냐 말 거냐 문제에서 요 선량한 관리자주의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순수한 임대차가 아니라는 게 정리가 된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의무죠. 공급자 의무는 전혀 우리 이용자하고는 계약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이 인정해준 하나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책임이죠. 그래서 공급계약의 정한 시기에 인도해 줘야 되고요. 공급자에게 직접 만약 그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절한 금융리스 물건 인도를 직접 누가 금융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도 없으면서. 이건 법정 채권 채무관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리스업자는 협력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리스 계약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두고 있고요. 가맹업에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가맹업자. 물론 가맹업의 특징들은 가맹상의 의무와 가맹상의 영업 양도 문제, 계약 해지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채권 매입은 크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회사를 가셔가지고요. 회사의 그 169조가 있죠. 이 169조 회사의 의의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뭐 기억을 한다면 상법에서 회사란 뭐냐? 상행이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이 그 밖에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죠. 이 상행이죠. 상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영리 목적. 그리고 상행이 두 번째 영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죠. 여기 앞에 옛날에는 사단법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없어지고 그런 걸 해서 어때요? 1인 회사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법인과 관련되는 쟁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법인격 부인론 있죠? 부인론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개념에 나와 있는 거죠. 개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우리는 169조에서 1인 회사와 법인격 부인론을 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회사나 법인격 부인론이 어디 법조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을 찾는다면 169조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사의 종류는 뭐 주소, 성립 됐고요. 요거 하나 검토를 해본다면 우리 173조에 나와 있는 이 법인의 권리 능력 제한인데 요거는 이 법이 권리 능력 제한은 우리가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있고 법으로도 제한할 수 있죠. 그런데 회사법에서 이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 곳이 있습니다. 법으로요. 법으로 제한하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여기 이 173조에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법인은 될 수 없어요. 알겠죠? 법인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45조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회사가 해산됐을 때 청산 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우리가 쪼그라든다 그랬죠? 그게 그게 이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권리 능력을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 법으로 권리 능력 제한하는 것은 245조와 173이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이 느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한 줄 선택형으로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또 회사법을 전체적으로 조문을 체계를 읽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합병에 관해서는요. 합병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합병이 자유롭다는 조항은 174조에 있고 합병할 때 새로운 신설회사를 설립할 때는 설립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 통칙에 나와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통칙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는 법조문 체계상 구조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 배우다 보면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해산 명령 관련되는 부분요. 다시 법원에서 명령으로 해산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명령으로 명령이 아니죠. 판결로서 해산 판결하는 게 있는데 해산 명령은 요 통칙에서 176조에 있다는 것이고요. 해산 판결은 뒤에 해사법에 520조에 별도로 이제 주식회사 편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문의 위치, 체계상 위치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돼요.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그 위치를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통칙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느끼시면 된다. 됐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가시냐면 한명회사로 가볼 건데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이게 이제 주식회사 앞쪽 편에 나오잖아요. 앞쪽 편에 나오기 때문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명회사는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위치라든지 느낌을 받아 놓는 게 좋아요. 특히나 한명회사에서는요, 회사법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그 회사 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죠, 그죠, 설립무효취소해소라든지, 합병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 앞쪽에 나오고 주식회사에서 어때요? 준용하고 있다는 거죠. 준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옆에서 알지 못하면 준용 조항만 보더라도 물론 찾아서 보고 이쪽으로 오면 좋겠지만 안 올 경우에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명회사의 구조의 위치를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뒤쪽에 주식회사와 관련되는 그런 조문들은 느끼시는 게 좋죠. 어쨌거나 한명회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한명회사 독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적 회사고 사람 관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한책임 사원들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한명회사 고유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면 여기 이 정관 작성과 절대적 기재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명회사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사원으로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 요걸 잘 보시면 2명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아 성립 요건으로 그죠? 한명회사 성립 요건으로 사원 2명 이상을 요구하네요. 근데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또 존속 요건으로요. 존속 요건으로 2명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성립 요건, 존속 요건은 2명을 요하기 때문에 1인 회사가 일단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성립한 후에 존속 요건에서 1인이 된다면, 1인이 되면 이건 어때요? 해산 사유가 됩니다. 해산 사유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명회사는요, 한명회사 합작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원의 2인 이상은 성립 및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관의 절대적 기사항 있죠? 이걸 절대적 기사항을 보물 해서 우리 한명회사의 어떤 특징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총사원이 김영란에 서명하는데 뭐 목적 상호는 중요하지 않고요. 세 번째, 사원입니다.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 주소를 어디에? 정관의 절대적 기사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원이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확정된다는 거죠. 두 번째, 출자입니다. 사원의 출자, 그죠? 이 출자의 목적과 평가, 이 출자 이행 방법도 어떻게 돼요? 정관의 절대적 계상이죠. 그러니까 출자 이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점 소재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점 소재지와 좀 알아둘 거는 지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상이나 아니에요. 근데 지점 소재지는요, 뭐는 가능합니까? 정관의 절대적 기재상은 하지만 절대적 등기사항은 해당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 작성하고 주로 그죠? 그다음에 사원 뭐 정관 작성하고 출자 이행, 그다음에 사원 확정, 그다음에 기관 형성, 그죠? 그다음에 설립 등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명에서는 어때요? 정관에 출자 이행 방법도 적혀 있고 사원 확정도 적혀 있고 이 기관은 어디 있을까요? 한명회사에도 똑같이 정관으로 정해지는 거죠. 왜? 한명회사는 사원은요 전부 다 뭐예요? 무한 책임 사원이죠. 이 무한 책임 사원은 곧 뭐예요? 기관입니다. 기관. 회사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전부 다 각자가. 그러니까 어때요? 한명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자기 기관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원만 여기 적게 되면 뭐까지 확정됩니까? 여기는 기관 확정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원 기관이 전부 다 정관에 의해서 확정되고 바로 정관 작성 후에 바로 뭐해요? 등기하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립 방법도 여기서 바로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관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한명회사의 어떤 뭐랄까 설립 관련되는 조문을 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뭐 30분 금방 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